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상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 상황을 나누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교수가 학생에게 갖추었으면 하고 기대하는 것을 학생이 실제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생이 무언가를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임상 추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적절한 질문과 피드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을 활용함으로써 학생을 자극할 수 있고 학생이 더 많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함으로써 학생의 지식 수준이나 학습 요구를 확인할 수도 있고, 질문을 함으로써 학생이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배워 나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학생이 단순히 암기와 같은 저차원의 사고가 아니라 이해와 적용과 활용, 평가, 분석과 같은 고차원의 사고를 촉진할 수도 있고,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게끔 성찰을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학생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이 답변을 바탕으로 다음에 학생에게 어떤 피드백을 줘야 하는지 그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질문과 피드백을 이용해서 임상추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 이룰 수 있는 목적이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상적 정보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임상적 정보를 획득한다는 말은 학생이 어떤 환자에게 배정이 돼서 환자와 면담을 하고 신체 진찰 등을 하고 환자의 의무기록 같은 것을 학습했다고 했을 때, 이때 학생이 어떠한 임상 정보를 얻어냈는지, 어떠한 임상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낮은 수준의 질문이 되고, 환자에 대한 정보라든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물어보는 수준의 질문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은 자기가 배운 내용을 한번 반복해 볼 수도 있고, 환자를 통해 얻은 정보를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운 내용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반복해내고 읊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면 임상적 판단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기여도가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목적은 일단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임상적인 정보를 교수에게 말하게 만드는 것을 더 넘어서 학생의 임상추론 프로세스를 탐색하는,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임상추론을 해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탐색하기 위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에게 한번 환자의 임상적 문제를 공식화, 포뮬레이션 해보세요 라고 요구하거나, 이 환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그 답을 얘기해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세 번째 목적은 학습자가 어떠한 학습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학습자의 요구라는 것은 단순히 학생이 알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상실습의 목표가 이 정도라고 했을 때, 학생의 현재 수준이 이 정도라면은 임상실습에서 의도한 목표와 학생의 현재 수준의 차이가 학습 요구, 니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학습 요구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앞서 임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질문뿐만 아니라 좀 더 개방된 고차원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차원의 질문이라고 한다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요약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본인의 추론 과정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사고를 학생에게 해보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모두 다 잘 대답을 하지 못할 수 있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잘 하거나 잘 못하는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어떤 부분에서 불확실해하고 어떤 부분에서 학생이 어려워하는지를 교수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곧 학생의 학습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의 임상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효과적인 방식으로 질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질문 방식은 한 번에 하나씩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서 환자를 선택할 때도
복잡성, 즉 학생이 다룰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복잡성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에게 질문을 할 때도 너무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던질 경우에 학생에게 주어지는 혹은 학생이 느끼는 과제의 복잡성이 늘어나서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을 던진 후에 잠시 학생이 대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나서 몇 초간 기다리는 것조차 매우 그 침묵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학생에게는 질문을 받은 후에 그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을 한 후에 약간의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 중요한 세 번째는 학생이 대답을 하면서 그 설명을 다 마칠 때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긍정적인 쪽이든 부정적인 쪽이든 학생이 대답을 다 마치기 전에 성급하게 반응을 보일 경우 그러한 교수자의 모습이 학생으로 하여금 사고를 멈추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에게는 고차원의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개방형 질문의 반대는 폐쇄형 질문, 즉 yes나 no로 대답을 해야 하는 혹은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 그런 폐쇄형 질문이 될 텐데 그렇게 단순 회상이나 정보를 인출하는 질문보다는 조금 더 정보를 처리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용을 요약하거나 비교 분석하고 대조 정당화하는 그런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오답을 말해도 괜찮고 추측을 해봐도 괜찮은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교수에게 받은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내가 만약 오답을 말하면 크게 혼나거나 비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안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질문을 한 번에 하나씩 하고 기다려주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다고 해도 학생이 섣불리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을 망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